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의 김현민 기자님의 시간이 돌아왔고 오늘도 정말 맛있는 게 왔습니다. 예. 네, 오늘은 간지 치킨이 왔어요. 간지 치킨. 저는 사실은 이 치킨을 먹을 때 간장 소스를 원래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지 치킨을 그렇지 않아도 먹고 싶었는데 60개 치킨에서 특별히 또 오늘 간지 메뉴를 주셔가지고 너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간지가 그러면은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거든요. 네. 간장과 누룽지. 누룽지. 간장과 누룽지. 저는 누룽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제가 그래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누룽밥을 먹어요. 좀 토속적인 거 좋아해요. 그래서 강냉이도 좋아하고 누룽지도 좋아하고. 근데 이 간지 치킨의 최대의 맛은 달달한 맛과 짭짤한 맛. 요게 단짠이 이제 오가는 맛이 기가 막힌데 요 간지 치킨이 왜 그런 맛을 낼 수 있느냐? 특제 간장 소스가 있습니다. 특제 간장 소스에 간장과 가장 잘 어울리는 또 우리 양념 중에 마늘이 있거든요. 간장하면 또 마늘이 나와야 돼요. 간장에 마늘에 누룽지 가루가 첨가된 간지 치킨의 맛이 그 세 가지로 인해서 완성이 된다. 예전에 다른 채널에서도 이 60개 치킨을 광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요거 안 드셨다고. 저는 그 크크크만 했었거든요. 크크크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 먹어도 간장 위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확실히 60개 치킨은 기본적으로 바삭한 맛이 있네요. 그렇죠.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기름 사용에도 또 제한을 주는 그 60개 치킨인데 진짜로 요게 마늘 맛과 누룽지 가루의 맛이 느껴집니다. 바삭한 맛, 마늘 맛, 누룽지 가루의 맛, 이것이 간장의 맛, 이것이 다 조화가 된 기가 막힌 맛이네요. 확실히 마늘 맛이 있으니까 좀 덜 느끼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확실히. 아주 느끼한 거는 김현민 기자님 또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콜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항상 콜라를 그 손에 달고 사시는데 그게 이제 느끼한 걸 잡아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거는 콜라 없이도 먹을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이 영상이 릴리즈가 되고 나면 바로 오늘 저녁 9시 반에 태국과 대한민국의 월드컵 2차 예선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김현민 기자님과 이제 나누어야 될 영상도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 관련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태국과 한국의 월드컵 2차 예선 두 번째 경기에서 장지현 위원이 출동을 해요. 장지현 위원님이 축구 장의 시간을 통해서 60개 치킨을 드시게 되겠습니다. 장지현 위원은 아직 60개 치킨 먹은 적이 없죠. 장지현 위원이 이제 최초로 60개 치킨을 경험을 하면서 크크크 치킨과 함께하는 입중계를 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축구장의 라이브 시간을 통한 크크크 치킨과 장지현의 만남, 이거를 또 반드시 예고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전에도 60개 치킨에서 크크크 치킨의 PPL을 해보셨던 김현민 기자님을 모시고 오늘 간지 치킨을 먹어봤는데 또 누룽지를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의 총평 부탁드립니다. 총평이요? 제가 이제 그 크크크도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 진짜 완전히 소리가 날 정도로 바삭한 맛이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크크크만큼이나 바삭한 느낌도 있으면서 여기에 더 이제 그 짭조름함과 또 이제 달달한 맛,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누룽지의 고소한 맛까지 있다 보니까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 김현민 기자님한테는 제가 봤을 땐 이 메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단짠의 간장 누룽지 치킨, 60개 치킨이 자신있게 내놓는 메뉴 간지 치킨과 더불어서 김현민 기자님의 대한민국 태국과의 2차전 본격적인 원투펀치 TMF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60개 치킨에 대한 PPL을 일단 마쳤는데요. 태국과 가졌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1차전이 우리가 뭐 원하는 내용과 결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든지 좀 무너져 내리는 거는 좀 한순간이고 사실은 여기서 다시 회복해서 좋은 상태로 향상시키는 데는 또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클린스만 감독 있던 기간 동안 우리가 뭐 좋아진 게 뭐 결과적으로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좀 괜찮았던 팀이 사실은 좀 무너져 내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태국과의 1차전에서부터 그런 게 화끈하게 나타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았던, 그러나 그럼에도 팬들로서는 좀 섭섭함, 아쉬움을 느낄 법했던 1차전이라는 생각인데요. 김현민 기자님께서 또 특유의 분석과 여러 가지 스탯을 통해서 우리와 태국의 1차전을 좀 세세히 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2차전에 대한 어떤
또 기대와 희망적인 예상까지 김현민 기자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팀은 포메이션상으로는 비슷하게 출발을 했어요. 예, 뭐 양 팀 다 4-2-3-1로 나오긴 했는데요. 다만 이제 그 태국이 조금 더 간격 유지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된 팀이라는 느낌은 태국이 훨씬 더 들긴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 대표팀은 클린스만호 때부터 지적됐던 간격 문제, 상당히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한국 대표팀 같은 경우는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일단 뭐 주민규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역대 최고령 A매치 데뷔전을 치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우영 선수가 사실 아시안 게임에서 왼쪽 윙으로 뛰었었거든요. 커리어 전체를 보더라도 정우영 선수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나 중앙이 좀 더 편하죠. 그렇죠. 커리어 전체를 놓고 보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가장 많이 수행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오른쪽 윙으로 나온 게 조금은 이전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황인범 선수의 수비형 미드필더 파트너로도 백승호 선수가 나왔죠. 예, 이거는 아마도 이제 그 황선홍 감독님께서 상대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냥 황인범, 백승호 두 선수 다 이제 패스의 강점이 있는데 스타일은 다르거든요. 황인범 선수는 조금 더 볼을 끌고 올라가고 짧게 찔러주는 패스들에 능하다면은 백승호 선수는 조금 후방에서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에 능한 선수인데 그 부분이 조금은 나오지 않았던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 라인업 자체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좀 지배할 것을 염두에 둔 라인업이라고는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태국 같은 경우도 변화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 가장 큰 변화는 오른쪽 윙에 이제 그 원고른이 나온 거와 그 센터백에 이제 통송이 나온 건데요. 사실 이제 그 오른쪽 윙에는 무에안타가 종종 나왔었고 아니면 수파낫 무에안타 선수 아니면 수파촉 사라차 선수를 그쪽으로 보내고 수파낫 무에안타 선수를 또 다른 위치에 포진을 시키는 그 원래 센터백도 돌라가 나오긴 하는데 이 경기에선 통송이 나왔고 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도 유엔이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폼판과 함께 이 경기에서는 참나사미가 이제 선발 출전을 한 부분이 조금은 이전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피라돈 참나사미 선수와 그 사라치 유엔 선수의 관계는 사실 거의 돌아가면서 나오는 관계다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런데 김현민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머지 그 두 자리 있잖아요. 저거는 사실은 조금 예상 밖이다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의 그 파격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노림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에 배치되다 보니까 원골은, 참나사미, 그리고 통송, 미켈송까지 이렇게 4명이서 그 손흥민 선수를 에워싸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시 태국 감독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는 주 위치가 측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가급적 측면에 수비가 되면서 발이 좀 빠른 선수들. 그러니까 돌라 선수는 196cm지만 통송 선수는 한 183밖에 안 되거든요. 그 대신 돌라 선수는 사실 스피드가 좀 약점이에요. 그래서 돌라보다는 통송, 그리고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몰리는 쪽에 뭔가 좀 발빠른 선수들.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접고 들어와서 중앙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위치에 항상 위치하는 게 손흥민 선수거든요. 그걸 이제 막겠다라는 포석처럼 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제어하기에는 통송이 더 낫다라고 이제 판단이 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손흥민 선수를 1대1로 못 막거든요. 태국에서. 그러다 보면 협력 수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은 속도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통송을 내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날 통송 선수가 또 잘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슈팅들을 차단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6탄 방어를 많이 했고요. 전형적인 윙 플레이어, 좌우 윙, 그러니까 윙 미드필더까지 설 수 있는 원고른을 내보내면서 조금 더 이제 수비의 무게를 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측면 라인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자로엔삭 원고른 선수를 먼저 선발로 내고, 사실 재능적으로 보면 뭐 우리에게 골 넣은 장면도 그렇지만 수파낫 선수가 사실 더 재능이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후반전에 내므로써 뭔가 그때 승부를 거는 상대가 지쳤을 때 거기서 이제 스파낫이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형태로 포석을 짜고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유엔 대신에도 또 이제 그 참나사미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드필더긴 하지만은 윙으로 나온 적도 있을 정도로 발이 빠른 선수거든요. 네, 여기서 사라치 유엔 선수와 피라돈 참나사미 선수의 유일한 차이는 피라돈 선수가 그 그림 보시면은 측면이 하나 있어요. 작은 점이긴 하지만. 근데 유엔 선수는 사실은
너무 전형적인 중앙 미드필더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속도전을 가져가겠다 이런 포석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 이제 그 한국 선수들의 평균 위치를 보면요, 사실 이게 그렇게 정돈되지는 못한 모습이긴 했어요. 일단 뭐 주민규 선수가 이제 상당히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는 뭐 주민규 선수가 이제 플레이가 초반에 잘 안 되다 보니까 내려와서 풀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앞에서는 조금은 고립되는 장면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황인범, 백승호 선수가 너무 겹쳤어요. 네네네. 예, 네. 너무 겹치는 문제가 있었고, 거기다 백승호 선수도 너무 올라와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에 간격이 넓었거든요. 여기를 상당히 많이 공략을 당했어요.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35분까지는 사이드를 밟고 다니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워낙 이게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까 35분 이후부터 정우영을 결국 왼쪽으로 같이 돌렸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는 설령우 딱 한 명만 내비뒀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어차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앙 쪽으로 오면서 좀 자유롭게 움직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누군가가 손흥민 선수가 비워뒀던 측면을 맡아줘야 되는데, 심지어 정우영 선수가 그 자리로 옮겨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이 조금은 공격이 전반전 내내 잘 안 이어졌고, 정우영 선수가 약간 이 정도 하프 스페이스까지 오게 된 거는 그 15분 때문이었다.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접고 들어와서 슈팅도 잘 때리고, 아니면은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좌우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잘하는 선수인데, 이 경기에서 오른쪽 윙에 배치를 시켰는데 이번 시즌에 오른쪽 윙으로 딱 한 경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정우영 선수가 크로스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걸렸어도 그게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렸어도 어차피 주변 동료들과의 좀 연계 작업이 일어나야 정우영 선수의 장점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잘 됐느냐 하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 그 정우영 선수의 전반전 히트맵과 패스맵을 보면요, 상당히 이 와이드하게 움직인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더 왼쪽으로 전반전 막판에 옮기게 된 거예요. 네. 패스맵도 거의 오른쪽에서 거의 밟고 다니면서 패스를 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 패스맨만 보더라도 뭔가 오른쪽에서 전형적인 크로스를 날리는 패스는 그렇죠. 별로 없었던 예. 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스 안으로 딱 하나밖에 없었죠. 네, 네. 이건 그가 정우영 선수의 스타일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의미에서는 엄원상 선수가 대회 앞두고 좀 아쉽죠. 네, 부상을 네, 당했던 게, 네. 안 그래도 황선홍 감독이 엄원상 선수 잘 워낙 잘 써봤으니까, 썼고, 네. 엄원상 선수는 빠른 발로 측면을 파괴하는 데 강점이 있는 선수니까, 예,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5분까지만 하더라도 오른쪽 측면에서만 계속 플레이가 됐었어요. 정우영 선수 측면으로 벌리면서 어떻게든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이게 그렇게 통하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왜냐면 이때는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와 있고 하니까 왼쪽에는 김진수 홀로 외롭게 남았는데, 또 김진수 선수가 이 경기에서 폼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네. 오른쪽으로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 막기 쉽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쪽에 밀집 수비를 하면서 한국의 공격을 35분 동안 거의 무의로 돌렸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네, 그리고 저렇게 이제 한쪽으로 밀집을 시켰을 때는 결국은 전환 패스가 또 유효적절하게 예. 들어가면 또 나름의 또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예. 이 경기에서 우리가 전환이 잘 안 됐었죠. 그 너무 네. 안 됐어요. 그게 네. 너무 아쉬웠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그래도 전환 패스에 능한 선수라고 한다면은 백승호 선수가 조금 그런 편이고, 미드필더 중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센터백 중에서는 김영권 선수가 그런 편인데, 백승호 선수는 초반에 상대 압박에 굉장히 고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소유권을 잃고 이러더니만 자신감을 조금 잃은 느낌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전환 패스를 좀 보기 힘들었고요, 백승호 선수가. 그 김영권 선수도 아시안컵 때 좀 답답할 때마다 전환 패스로 활로를 많이 열어줬는데, 이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한쪽 측면에 의존하는 공격들이 후반전에도 조금 이어지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이날 우리는 특히 이제 전환이 잘 안 됐고, 전환을 하더라도 템포가 너무 늦어서 태국의 전체적인 그 수비 유닛이 우리의 볼을 쉽사리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나마 그래도 이제 정우영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선제골에 이제 기점 역할을 해줬는데요. 이거는 뭐 정우영 선수 찔러주는 패스도 좋았고, 이재성 선수 골라인 바로 앞에서 저거 꺾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진짜 예, 발목 힘으로 완전히 꺾어서 컷백을 줬고, 이걸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국이 선제골을 넣는데 성공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날 전반전에서 제목했다라고 또 팬들의 칭찬을 좀 받았던 선수들이
궁극적으로는 주민규 선수랑 이재성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후반전 와서는 아예 이제 왼쪽에서만 이제 공격이 됩니다. 저거 사실 그 35분부터 하면은 더 심해지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정우영 선수도 이제 왼쪽으로 아예 가서 플레이를 했고 이후에 교체 카드들이 들어와서도 왼쪽에서 홍현석 선수도 왼쪽으로 빠져서 플레이하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으로 나왔었는데 오른쪽에 있는데 패스 공급이 안 되니까 아예 이제 이강인 선수도 중앙으로 와가지고 맞아요. 플레이를 네,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은 오른쪽 측면이 완전히 죽었죠. 그래서 설영우 선수가 오버래핑 타이밍 잡고 올라가 있어도 패스가 안 오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전환의 부족이죠.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 김현민 기자님 지금 그래픽을 보면 가장 극명한 게 전반전은 좀 심각하게 오른쪽에서 볼이 놀았고 네. 후반전은 좀 심각하게 왼쪽에서 네. 볼이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뭔가 밸런스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도 막기가 상당히 쉬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태국전 보는 내내 기성용 선수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났을 정도였어요. 오른쪽 왼쪽을 좀 그렇죠. 효율적으로 활용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예. 전성기 때 이제 네, 기성용 선수. 태국은 상당히 이제 핀포인트로 전술 변화도 잘 가져갔고 교체 카드도 정말 잘 썼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58분경에 이제 그 원고른을 빼고 이제 무에안타를 넣었는데 무에안타가 들어오자마자 터치가 굉장히 좋았죠. 좋더라고요. 결국 동점골도 이제 무에안타가 넣었는데요. 분마탄이 스로인 던져준 거를 사라차트가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무에안타가 바로 전환 패스 주는 거 이것도 예술이었고요. 미케스온 저거는 저는 슈팅이라고 보긴 했었는데요. 거의 이제 슈팅 예. 각도로 가기는 했었어요. 근데 예. 여기서 무에안타가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침투에 들어가서 네. 그 잘라먹기 형태로 골을 넣은 거였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 실점을 허용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그 주민규와 정우영을 빼고 홍현석과 이강인 선수를 넣었는데 원래 그 홍현석과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동점골을 허용하기 이전에 아예 교체 투입되려고 터치라인에 서 있긴 했어요. 네. 그러긴 했는데 이 동점골을 허용하는 순간 도리어 이때는 공격 카드를 넣었어야 되고 주민규를 빼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뭐 준비된 선수들을 넣더라도 예를 들어서 백승호를 빼고 홍윤석을 넣고 정우영을 빼고 이강인을 넣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교체 카드를 그대로 가져가서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황선홍 감독님도 경기가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주민규 선수를 교체 아웃한 거는 그 정도 소화할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계산된 부분이었긴 한데 교체하기 전에 바로 실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 기류가 바뀌었다라고 엇박자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대한민국이 결국 그 73분경에는 김진수 선수와 이재성 선수를 빼고 이명재 선수와 조규성 선수를 넣으면서 그 한국 대표팀이 조금은 더 공격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명재 선수가 상당히 오버래핑을 잘 올라가면서 공격에 가세해 주기도 했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재능은 재능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태국이 굉장히 좁게 간격을 가져가면서 한국 선수들의 침투라던가 패스 같은 것들 경로들을 상당히 잘 막고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니까 확실히 거기서의 차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였어요. 네, 이미 뭐 이강인 선수는 작년부터도 그랬지만 대한민국의 빅찬스 메이킹에 있어서는 가장 관여도가 높은 선수 이미 뭐 스탯으로도 아주 잘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 네. 저는 이 지금 김현민 기자님 이 스탯 중에 정말 또 좀 아쉬운 거는 79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요즘 보면은 아시안컵 때도 그랬지만 네. 정말 급박한 상황에 몰려서 그때부터 막 몰아쳐서 결국 스탯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긴 하는데 그렇죠. 사실 근데 그렇게 급한 마음에 또 할 때는 또 의외로 골이 또 잘 안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번 경기에서도 또 네. 반복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후반전에 한국 대표팀의 슈팅이 총 16회였는데요. 79분 이후가 13회였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3회밖에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교체 카드도 그렇게 그때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태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83분경에 주장인 분마탄이 이제 부상을 당했었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브리닷이 교체 투입됐고요. 이거는 뭐 같은 포지션을 네. 바꾼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추가 시간 1분경에 한국의 파상 공세가 이루어지니까 에이스인 송크라신을 빼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유엔을 넣으면서 수비를 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잠그는 타이밍이 상당히 적절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아시안컵 때도 그렇고 요즘 경기하는 태국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평균 라인이 낮은 팀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를 상대로 특히 1대1이 된 이후에는 요즘 제가 관찰했던 태국 네. 중에서는
가장 노골적으로 낮은 라인에서 컴팩트하게 지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시 마사타타 감독이 안 그래도 그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국 대표팀은 워낙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수비적으로 나설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변화를 가져가는 그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절묘하게 좋았었고요. 태국이 이런 역습 축구에도 나름 잘 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워낙 좌우 윙들이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또 이제 최전방 공격수인 차이댓이 기술이라던가 이런 버티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리고 활동폭이 넓으면서 예. 좀 다재다능한 스타일이죠. 예. 그래도 한국한테 조금은 고무적인 부분들이 이제 이강인 선수 교체 투입이 완전히 뭐 적중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다는 건데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어쨌건 간에 손흥민 선수하고의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하면서 최근 마음고생도 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국민 사과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하고의 호흡이 네. 굉장히 좋으면서 네. 손흥민 선수한테도 이강인이 필요하고 이강인 선수한테도 손흥민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에는 그 두 선수가 예.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있더라도 몸싸움을 하는 유형이 아니고 라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그 라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침투에 들어갈 때 라인을 깨면서 들어갈 때 그때 맞춰서 패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인 거거든요. 토트넘에서도 메디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에스턴 빌라전에 메디슨 없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 헤트트릭을 기록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이 오프사이드에 걸린 게 잘못된 게 아니다. 패스를 주는 타이밍이 네. 늦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71분경에 홍현석 선수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한테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또 이강인 선수가 볼을 끌면서 손흥민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컷백을 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슈팅 날카롭게 가져갔는데 이게 통송이 네. 6탄방어로 막아냈죠. 88분경에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 선수가 이거 진짜 패스 예술이었습니다. 약간 조금 아웃프론트 성으로 네.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걸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골키퍼 앞에 둔 상태에서 컷백을 주고 황인범 선수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칸마이 선수가 막아냈고 이걸 이제 이강인 선수가 재차 슈팅을 가져갔는데 사라체 선수가 6탄 방어로 막아냈습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뭐 태국 입장에서 보면 골키퍼와 또 그 박스 안에 들어와 있던 선수들의 굉장한 또 끈기, 투쟁심 이런 게 이제 태국 입장에서는 성공을 거뒀던 장면이죠. 또 이제 이어진 코너킥에서도 이제 이강인 선수가 상당히 코너킥 잘 올려준 거를 조규성 선수가 이거 헤더 슈팅으로 보이긴 했죠. 헤더 슈팅으로 가져간 게 이제 골문 앞에 있었던 김영권 선수가 이제 또 헤더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 가슴으로 네. 이렇게 슈팅이 가면서 이것도 이제 빗나가고 말았죠. 이강인 선수 이 경기에서 32분 정도를 뛰면서 볼터치 28회 상당히 그러니까 뭐 출전 시간 대비 볼터치도 많이 가져갔고 이게 패스 성공률이 68% 나와 있긴 한데 이거는 그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 맞아요. 도전적인 네. 패스를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그 아까 79분 이후에 우리가 뭐 슈팅 예. 13개 했을 때 그때 그 슈팅을 만들기 위해서 이강인이 계속 크로스 날리고 찌르고 한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예. 성공률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사실은 그때 이강인 아니었으면 사실은 공격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거기다가 이제 키패스도 3회. 네. 30분 동안 3회면은 정말 많은 수치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크로스도 30분 뛰면서 5회도 정말 많은데 또 이제 성공도 2회. 그러면서 크로스 성공률이 40%면은 상당히 높게 나온 거예요. 저 키패스 3회는 사실 경기 전체에서 90분에서 키패스 3회라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괜찮은 거죠. 예, 예. 거의 그러니까 풀타임 4회 정도가 가장 많은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10회 정도 되면 정말 많다라고 하는데 3회면은 많은 편에 속하는 거죠. 주민규 선수도 저는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민규 선수가 사실 경기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왜냐면은 전반전 한 중반까지도 동료 선수들이 조금은 주민규 선수를 살리지 못하면서 조금은 맞아요. 겉돌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우리의 후방 빌드업 자체가 불안했기 네. 때문에 주민규 선수에게는 어찌됐건 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주민규 선수의 터치 횟수나 패스 횟수가 얼마 안 되는데 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패스가 7번 해서 7번 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나마 그래도 전반 중후반부터 주민규 선수가 내려와서 연계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한국의 공격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 30분까지는 한국이 밀린 경기였다라고 봤어요, 전반전. 맞아요. 네, 네. 하지만은 이후에 흐름을 가져왔던 데에는 주민규 선수의 연계 플레이, 등지고서 패스를 주면서 그 주민규 선수가 그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요. 대부분의 이제 그 센터 포워드들이 조금은
잘 못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요. 등지고 이제 연계 플레이를 할 때 동료 선수 발 밑으로 이제 패스를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민규 선수는 공간으로 잘 주죠? 그렇죠. 앞으로 줘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그대로 뛰어오면서 속도가 살면서 그대로 패스가 전진 패스가 나가더라고요. 주민규 선수는 원래 또 그렇죠. 미드필더 출신이기도 했었고 그 공간으로 주고 또 자기가 효율적인 공간이 어딘지 파악해서 들어가는 이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요. 선수거든요. 이걸 통해서 한국의 공격에 활로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다만 이제 후반 들어서 다시 조금은 고립되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너무 빨리 뺀 게 좀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명재 선수도 16분밖에 뛰지 않았는데 일단 크로스가 8회예요. 들어가서 뭐 계속 크로스 했단 얘기죠, 저 정도는. 그러니까 뭐 성공은 한 번밖에 되진 않지만은 크로스 상당히 잘 해줬고, 그 마사타타 감독은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에서 분마탄 교체 같은 경우는 예방 차원이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와의 2차전에서도 티라톤 분마탄 선수 나올 겁니다. 워낙 이 선수가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게다가 왼발 또 킥 능력이 아주 좋은 그렇죠. 선수고. 그리고 상당히 뭐 수비도 곧잘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그러니까요. 이 선수가 사실 수비 조금 약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저도요. 생각보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면은 수비도 곧잘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높이의 약점은 있긴 하지만은 마사타타 감독이 핀포인트로 상당히 잘 준비해 갖고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반전 초반 압박이 굉장히 잘 통하면서 한국을 괴롭힌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마사타타 감독이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압박을 한 건 약속된 플레이였다. 우리 시스템은 그 흐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된다. 초반에는 그런 지시를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딱 두 번 정도 경기 전체에서 이른바 도미넌스를 가져갔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정말 저런 압박 타이밍 잡는 거, 어떤 순간에 좀 몰아쳐야 되겠다라는 전술적인 컨셉을 잡는 타이밍, 그리고 말씀해주신 교체 선수에 대한 타이밍, 요런 게 태국이 상당히 좋은 팀이라는 게 이번 경기에서 드러났죠. 확실히 태국이 그러니까 마사타타 감독 밑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정 감독은 브라질 감독이었잖아요. 네, 펠킨 감독. 그러면서 공격적인 부분을 조금은 어느 정도 만들었다면은 마사타타 감독이 거기에 조직력을 더하면서 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싱가포르하고 중국의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 중국이 거의 이기는 듯 싶었거든요. 2대0으로 앞서고 나가고 있었는데, 하지만 싱가포르이 후반에 2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이 세 번째 라운드의 결과는 우리는 뭐 아쉬웠지만 정말 태국이 가장 바라는 결과가 지금 돼버렸어요. 중국은 한국이 다 이겨주길 기도했을 텐데 태국한테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중국 입장에서도 조금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태국이 중국 홈에서 경기가 한 차례 남아있긴 한데 저는 홈 그걸 떠나서 지금 선수들의 재능이라든가 전력적인 측면은 오히려 태국이 좋아 보이거든요. 저도 태국이 조금 더 전력면이나 아니면 조직력 면이나 모든 면에서 태국이 중국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도 좋아 보이고 그 조직과 전술도 태국이 더 좋아 보이고. 한국과 이제 태국의 맞대결 전적을 놓고 보면요, 46전 30승 8무 8패로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3승 2무 1패인데요. 3승밖에 올리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과거에 많이 싸웠어요. 가장 최근에 패했던 게 바로 이제 1998년 방콕의 아시안 게임이었죠. 이때 그 연장전 끝에 1대2로 패했죠. 네, 사실은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도 경기를 해서 뭐 우리가 이기기도 했었는데, 그 부산 아시안 게임부터는 아시안 게임이 A 매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연령별 대회처럼 돼서 A 매치가 아니고, 근데 방콕 아시안 게임은 A 매치에 포함이 되는 시절이거든요. 그땐 그래서 대표팀 선수들도 뛰었었죠. 그때는 양 팀이 호화 멤버로 같이 뛰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연장에 가서 2명의 수적 우위가 있었는데 초장거리 킥을 한 방 얻어맞고 거기서 그냥 경기를 내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태국 원정에서의 맞대결 전적을 놓고 보면은 21전 10승 4무 7패. 8패 중에 7패를 태국 원정에서 당한 거고, 나머지 1패는
말레이시아에서 당한 거예요. 제3국 동남아에서 할 때. 네, 물론 뭐 다 과거의 맞대결이긴 해요. 거기다가 이제 태국이 과거에는 축구를 상당히 잘하기도 했었거든요. 동남아 팀들 전체가 뭐 미얀마, 그렇죠. 예전에 버마죠. 예, 미얀마는 버마부터 최강 시작해서 팀이긴 적도 있었잖아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뭐 심지어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예전에는 태국도 승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이었고 특히 원정에서는 우리가 좋지는 않았다. 다만 그래도 어쨌건 간에 태국 원정에서의 성적이 좋지 못하다는 거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태국의 습한 온도도 한국이 태국 원정에서 조금 약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습하면서 덥잖아요.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중동보다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한국과 태국의 경기가 있을 화요일, 물론 이건 예상 기온입니다. 가장 더울 때는 35도. 그리고 최저 기온조차도 28도. 그러면은 상당히 더운 온도 속에서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야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네, 사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할 때는 또 잔디가 우리 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후의 또 공격도 태국 원정에서는 받기 때문에 그렇죠. 저 부분을 좀 잘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뭐 제가 이제 희망하는 선발 라인업을 그냥 올려본 건데요. 김현민 기자님이 희망이시면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영건 선수하고 김진수 선수가 지난 경기 때 폼이 조금 좋지 못했던 부분. 거기다가 이제 그 태국 원정인데 상당히 덥고 습하다는 거 고려하면은 젊은 선수들, 물론 뭐 이명재 선수는 아주 젊은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왼발 오른발 센터백을 맞춘다면은 그러면 권경원, 김민재 선수 아니면은 이제 그 오른발로 한다면은 조유민 선수가 발이 빠르니까 태국이 상당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조유민 선수를 오른쪽에 김민재 선수를 왼쪽으로 세우는 방안도 모색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진섭 선수도 눈에 띄는데요. 왜냐면은 그 백승호 선수가 지난 경기 때 부진한 부분들도 있기도 했었고, 거기다 태국 원정이잖아요. 그러면 태국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지금 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의 재간이나 스피드 이런 거 고려하면 우리도 수비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한 명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시죠? 그렇죠. 왜냐면 백승호, 황인범은 둘 다 죽이는 것 같아요. 둘 다 수비적으로 강한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부담을 안고 뛰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공간과 특성도 좀 겹치는 면이 없잖아 있고. 주민규 선수는 물론 뭐 나이가 있긴 한데 지난 경기 때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선발로 내보내는 게 낫지 않나. 만약에 주민규 선수가 만약에 원정이어서 조금 덥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그러면 차라리 손흥민 톱에 그러면 정우영을 왼쪽 윙으로 세우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령우 선수 자리는 그래도 그대로 서령우 선수로 좀 밀어붙이셨어요? 왜냐면은 김문환 선수가 현재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제가 솔직히 뭐 알두아일 경기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김문환 선수의 현재 폼은 어찌됐건 코칭 스태프가 가장 잘 알 것이고 그러니까 서령우 선수의 어떤 공격에 있어서의 기여가 조금 미진했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김문환 선수에 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자리는 그냥 서령우로 간다. 거기다 이강인 선수와의 호흡도 고려하면 이강인 선수와 이제 설영우 선수는 대표팀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아시안 게임에서도 발을 맞췄잖아요. 반면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는 이강인 선수가 교체 투입되더라도 왼쪽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환 선수하고는 발을 맞출 그런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름 예상을 해봤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그래도 익숙한 조합인 이강인 서령우.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뭐 이번 경기는 당연히 선발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규 톱이나 혹은 손흥민 톱인데 그럼 조규성 선수는 그래도 조커가 더 낫겠다. 홍현석 선수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4-3-3 형태로도 구동이 가능하죠. 그러면 백승호 선수를 조금 더 후방에다 배치하고 황인범과 홍현석을 쓰리미드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백승호 선수를 조금 홀딩에 세우면서 아무래도 쓰리미들이면 조금 더 부담이 덜해지잖아요. 그러면서 홍현석, 황인범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백승호, 홍현석, 황인범 뭐 요런 구도. 수비할 때는 그래도 부분 번갈아 내려와 줘야 된다는 전제는 필요하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찌됐건 김현민 기자님의 지금 가장 희망하는 라인업은 이거고 거기에 또 부가적인 다른 포메이션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또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모쪼록 이제 오늘 저녁 60회 치킨에서 제공해 주신 크크크 치킨과 더불어서 장지현 의원이
라이브 중계, 입중계를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태국의 2차전 경기는 모쪼록 우리 대표팀이 정말 좋은 내용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김현민 기자님과 함께했던 TMF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시간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